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미 궁정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볼 텐데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4.3 평화기념관이고요. 제주도에는 4.3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무슨 운동, 반란, 이런 성격이 붙은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사건이라는 말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까지도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을 지을 수가 없어서 사건이라는 말을 아직도 사건이라는 말이 중립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란인지 아니면 운동인지 이런 것들이 성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제주 4.3 사건은 정말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는 거고,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사건 정말 관련이 없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1살, 막 0살,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도 다 이제 몰살을, 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억을 하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짓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주 4.3 평화공원은 이렇게 이제 추모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비석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함들이 다 적혀 있어요. 성함이랑 나이랑 적혀 있고, 심지어 되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1살이 되기 전에, 첫 돌이 되기 전에는 출생신고도 보통은 잘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돌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이름도 안 짓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기재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 정말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죠. 보면은 곳곳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에 이렇게 4.3 유적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서달 오름이라는 곳인데, 이 추모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행기 경납고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서달 오름 이렇게 쭉 도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이제 4.3 유적지인데 너분숭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여기 너분숭이 그 기념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유적지도 있고 추모비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희생을 당하셨고요. 이건 이제 그 4.3 평화 기념관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피해 상황이라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고, 어,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에 산 있는 지역에 많이들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안 지역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을 주고 그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희생자의 숫자가 많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냥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제주도 가면은 4.3 유적지 검색을 해보면 그 마을 하나가 아예 다 유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살았고 그런 마을인데 마을 자체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미 군정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미 군정기는
그 남한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 군정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소 군정기겠죠? 우리는 이제 요 남한 지역은 미군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미 군정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8도선을 그 경계로 해서 나눴는데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락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 38도선을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소련이 이거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소련이 이 대일 전쟁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38도선을. 그렇게 해서 분할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어, 이때 이제 우리 스스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 선생님이 대표였고요. 그 독립적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이 대표였고, 한국독립당은 김구 선생님이 대표였고, 여기는 이제 임시정부의 여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군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임시정부 요인으로 귀국을 하신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런 단체들이 이제 존재를 했지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고요. 모스크바에서 삼국이 회의를 하는 삼국 외상회의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안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신탁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이제 막 광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른 나라에 또 그런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쵸? 나 같아도 싫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 운동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자분들 중에 일부 학자분들은 이때 그냥 신탁 통치를 허락을 해줬으면 우리가 6.25 전쟁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이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지만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정이 이제 우리 남한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신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가 소유했던 그 재산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일본이 떠나갔잖아요. 여기 있다가. 그런데 그 재산들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했던 게 신안공사라는 건데 일본인이 소유했던 그런 재산들을 요 신안공사에서 관리를 했던 걸 이야기하고요. 이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할 건데 1차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뭐 남조선 과도 정부 같은 걸 수립을 하고요. 9월 총파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미 군정 정책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반발. 그래서 9월 총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차하고 2차 나눠져서 이제 되는데요. 임시정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협의 대상에 넣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소련은
그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세력까지 넣자라고 했고 미국은 반대하는 지지하는 세력만 넣자. 미국은 반대하는 세력도 같이 포함을 하자.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 중에 이 미군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도 포함을 시키자라고 한 거고 소련은 지지하는 세력만 하자 해서 결국엔 결렬이 되고 2차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때도 결렬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탁 통치는 포기를 하고 신탁 통치 없이 바로 이제 정부를 수립을 시키자 해서 유엔에 그 국제연합이라고 하죠. 그 국제연합 유엔에 이 문제를 넘기게 되면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원래 이제 그 남북이 같이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북쪽 지역을 소련이 막아버려요. 오지 마! 라고. 여기로 오지 마! 라고 해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분열이 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로 합쳐져야지 더 국력도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지식인들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남북협상, 남북연석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셔가지고 남북연석회의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우리 남쪽에서는 김규식 선생님 참석을 하셨고 북쪽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네 명의 김씨가 이제 참석을 한 건데 이 북쪽 측에서 평양으로 와라, 평양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평양에서 결국엔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성과는 얻지 못했고 왜냐하면 김일성은 통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크게 되진 않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크게 뭐 효과는 없었죠. 김일성이 딱히 통일정부를 수립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더라도 김일성은 공산주의 국가를 꿈꿨던 거고 김구 선생님은 뭐 좌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구 선생님은 우파세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더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김일성이랑 조금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그 미국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지원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래 이제 그 남쪽하고 북쪽하고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 그거를 모아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 문제, 토지 개혁 문제, 친일파 처벌 문제로 인해서 조금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냉전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 지원을 철회합니다. 자업적 운동도 결국엔 그래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하겠다는 게 지금 가능한 지역이 남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걸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전에 3.1절 기념행진 때 경찰이 발포하는 바람에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단독선거 반대 운동이 합쳐지게 되면서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돼요. 이때 이제 미국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서북청년회라는 지금 어르신 중에 여기 속해 섰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우파인데 이 서북청년회를 여기 제주도에 파견을 해서 강하게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수하고 순천에 주둔해 있던 군대에게
진압을 하게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어, 오히려 요 안에서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에 진압을 하게 되면서 수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을 퇴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이때 만들게 돼요.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좌익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좀 전향시키기 위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양민증을 발급을 시켜주고 학도 호국단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4.3 사건도 진압을 하고 결국에 뭐 그 반대 세력들이 많았지만 50 총선거 남한만 네,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고요. 이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되어서 선거를 주도를 해서 5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죠. 그 선거의 4대 원칙 있죠. 비밀, 보통, 그리고 평등, 직접. 이 4대 원칙에 입각해서 된 최초의 선거고요. 이 선거로 인해서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대통령을 선거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재헌 국회는 이제 헌법을 만드는 국회였어요.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삼권 분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았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이시영 부통령님은 그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랑 형제분이세요. 그 오형제가 있으신데 원래 굉장히 부자셨다고 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털어서 오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을 하신 되게 정말 감사한 그런 형제분들이신데 거기에 이제 이시영 님이 부통령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재헌 헌법을 제정을 하고요. 국회가 하는 일이 법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재헌 헌법을 제정을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간혹가다 건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국 아니에요. 건국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있었잖아요.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임시정부를 그대로 그냥 이어받은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립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미 군정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기하고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